한 해 평균 155만 대가량의 국산 신차가 판매되는 자동차의 진심인 우리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치백인데요. 해치백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이 해치백의 가혹한 시장이었습니다. 가볍고 짧은 차체에서 오는 주행 편의성과 경쾌한 주행 감각, 뛰어난 실용성으로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장르이지만 날 때부터 3박스 세단에 익숙한 북미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유의 애매함만이 돋보였고 세단에 밀리고 SUV에 치이면서 결국 소비자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국산 해치백들은 출시 초반에는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줄줄이 단종되면서 현재 경차를 제외하곤 단 2차량만이 쓸쓸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유난히 아쉽게 느껴지는 한 해치백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해치백을 표방하며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마케팅의 실패와 SUV 파도에 휘말려 아쉽게 사라져버린 비운의 차.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i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치백이라는 장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수많은 자동차 형태 중 하나인 해치백은 승객석과 적재함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재함 쪽에는 해치도어, 즉 실내로 통하는 문을 단 차량을 뜻합니다. 전쟁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잠수함과 탱크의 그 해치죠. 반면 엔진룸과 승객석, 적재함의 구분이 뚜렷한 자동차, 주로 세단 같은 형태를 다른 말로 노치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이건 해치백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차들이 참 많아서 갸우뚱하실 거예요. SUV나 CUV, 카니발 같은 MPV는 물론 스팅어 같은 패스트백도 이런 형태죠.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두 해치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C필러를 끝으로 해치도어를 부착한 소형 차량을 우린 해치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필러의 범위까지 넘어가면 이제 외건이나 SUV로 부르기로 합의를 했어요. 해치백은 세단에서 트렁크를 뚝 잘라낸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세단에 비해 몸집은 작으면서도 후륜 이후에 공간이 낭비되지 않고 모두 적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체 크기에 비해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의 경차들이 왜 죄다 해치백밖에 없는지 짐작이 되시죠? 여기에 짧은 차체와 가벼운 몸무게로 운전이 가뿐하고 작은 엔진으로도 경쾌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 실용성을 우선에 두고 오래된 건물로 좁은 도로폭, 주차 공간이 협소한 유럽에서는 이 해치백이 꾸준히 사랑받아왔고 각 브랜드를 대표할 만큼 완성도가 상당한 모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예전부터 해치백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죠. 물론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작고 만만해 보인다는 점 외에도 겉보기에 불안해 보이듯 후방 충돌 시 완충 역할을 할 만한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세단에 버금가는 후방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강을 더해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죠. 때문에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비싸지고 같은 체급의 세단보다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게가 더 나가는 차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해치백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면 i30를 알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코드네임 FD, 아반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준중형 해치백 i30는 그간 북미 시장을 노려 만든 주력 세단 라인업과는 다르게 유럽 시장을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미 1977년 고유 모델 포니를 시작으로 유럽에 진출했던 현대차는 전통의 강호들에게 밀려 영 신통치 못한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역사가 수십 년 뒤처진 후발주자임에도 꾸준히 유럽 시장을 공략했던 이유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자 자동차의 본고장으로서 강력한 경쟁자들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해치백 i30를 현지 전략 차종으로 기획한 이유도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해치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 경제적인 이유로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가장 기본부터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그 브랜드의 첫인상으로 직결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브랜드를 이탈하지 않고 상위 라인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반떼를 타봤더니 좋더라, 소나타 그랜저는 더 좋겠지?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작은 해치백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꽤 무거웠어요. 같은 기간,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개발된 기아차의 유럽 전략 차종 시드가 1년 앞선 2006년 출시되면서 빼어난 디자인과 준수한 상품성으로 유럽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었고 현대 버전 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시드의 국내 판매는 아예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으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형제차인 i30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꽤 있었죠. 2006년 현대 유럽 디자인 센터에서 만든 HD3 아네즈를 예고편으로 내놓은 현대차는 이후 2007년 i30라는 이름의 양산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름도 남달랐는데요. 그간 지역 이름이나 단어 형태의 차명을 썼던 것과 달리 유럽에서는 흔한 방식인 알파벳의 숫자를 조합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알파벳 I는 인스파이어링, 인텔리전스, 이노베이션의 앞글자를 따왔고 뒤에는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를 붙여 직관성을 높였죠. 아반떼 HD와 수많은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차였지만 외관은 엠블럼을 제외하곤 같은 부분이 없을 만큼 완전히 달랐습니다. 컨셉트카 아네즈의 디테일을 그대로 이식했는데 양산에 적합하게 다듬어지면서 날카로웠던 인상이 많이 순둥해졌어요. 참고로 아네즈 컨셉트카는 이후 현대차가 적용한 육각형 헥사고날 그릴을 처음 선보인 모델이기도 하죠. 다만 양산형인 i30 1세대 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차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따른 전면부는 베라크루즈처럼 얇은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로고를 배치했고 팬더 쪽으로 쭉 찢어진 헤드램프는 날렵한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사선으로 치켜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벨트 라인, 세로로 길쭉한 대형 리어 램프가 시선을 사로잡는 후면부는 분명 유럽차의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해치백답게 아반떼보다 전장은 짧았지만 전폭과 전고, 휠 베이스는 동일해 차급에 걸맞는 듬직한 느낌을 줬고 동생인 클릭이나 프라이드 같은 소형 해치백에 비하면 경차 취급을 받는 일은 적었습니다. 없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뉴 스트리트 아이콘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기존의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세대에 어울리는 경쾌하고 신선한 스타일이었죠. 준수한 디자인이었지만 먼저 공개된 기아 시드의 디자인이 워낙 훌륭했다 보니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였네요. 기아가 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게. 실내 역시 외관의 도시적인 느낌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아반떼 HD가 일명 노래방 센터 페시아로 조롱받은 것에 비해 i30의 실내는 대부분 호평하는 분위기였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아반떼와 동일했지만 버튼의 배치와 디자인을 달리해 훨씬 젊은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스티어링 휠, 계기판, 기어레버 주변부 디자인 등 소소한 디테일을 바꿔 i30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전 세대에서는 규격화된 오디오 및 공조장치, 즉 DIN 규격의 모듈을 사용하면서 차종마다 동일한 오디오, 공조장치 모듈을 돌렸으면서 원가를 아꼈지만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아예 인테리어에 걸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실내의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디테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DIN 규격에 맞춰 만들던 애프터마켓 제품을 장착하려면 내장재를 깎아내거나 덧붙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애프터마켓의 장인들은 늘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줬죠. 이 밖에 스마트 키 시스템과 USB와 아이팟, 6매 CD 체인저를 지원하는 오디오, 에어컨 작동 시 글로브 박스를 차갑게 유지하는 등 다양한 편의 장비를 넣은 것도 돋보이는 구성이었습니다. 물론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가 도드라져서 고급감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주타 계신 젊은 소비자층에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또 윈드실드 와이퍼 결빙 방지 장치라는 편의 기능이 있는데 추운 겨울 앞유리가 얼어붙었을 때 와이퍼가 닿아있는 앞유리 하단에 열선을 심어 녹여주는 장치였습니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이 기능을 사용한 뒤 앞유리에 크랙이 생겼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무려 앞유리 폭파 버튼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무서워서 도저히 못 누르겠더라고요. 겉보기에 작아 보일 뿐 공간도 준중형이라는 체급에 걸맞는 크기였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아반떼와 별반 차이가 없어 성인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뒷좌석 공간을 제공했죠. 트렁크 공간도 경차나 소형 해치백과 비교하면 확실히 넉넉했습니다. 내친김에 방석을 들어올리고 등받이를 접으면 세단이 따라오기 힘든 광활한 적재 공간이 펼쳐졌죠. 여기에 짐 때려 넣다 보면 해치백이 왜 실용적인 차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과 디젤,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이후 2.0L 베타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는 등 아반떼와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장착된 1.6L 감마 엔진과 U 디젤 엔진, 베타 엔진은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만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엔진들로 평가받고 있죠. 이후 탑재된 GDI 엔진들이 말썽을 일으키면서 재조명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주력인 1.6L 가솔린 모델은 넉넉하진 않지만 일상 주행에서 딱히 모자라지도 않는 무난한 힘을 제공했습니다. 1.6L 디젤은 소음과 진동이 큰 게 단점이었지만 경쾌한 가속감과 뛰어난 연비로 상쇄했고 2.0L 모델은 의뢰 그렇듯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애초에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폭스바겐 골프, 오펠 아스트라 등 유럽 경쟁차와 견줄 만한 탄탄한 서스펜션과 하체 세팅으로 경쟁차 대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경쟁차들이 안락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세단 1세기였기 때문에 이 점이 더 돋보였죠. 아반떼 HD와 마찬가지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한 것도 이후 등장한 기아 포르테, GM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르노 삼성의 뉴 SM3가 토션빔을 넣은 것과 비교해 우세한 부분이었죠. 특히 2.0L 수동 모델은 단종된 아반떼 XD 레이싱의 자리를 이어받아 자동차 마니아들의 입문용 차량으로 환영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킷에서 종종 보일 만큼 훌륭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주행 시야가 시원했고 짧은 차체로 주차가 편리한 것도 장점이었는데 승차감은 탄탄을 넘어 딱딱한 편이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MVH도 차급에 충실했기 때문에 시속 100km만 넘어가도 뒷좌석 승객과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또 애매한 변속기의 기어비로 고속주행 시 오히려 떨어지는 연비, 나중에야 불거진 전자식 스티어링 휠, MDPS 문제 같은 결함까지 아반떼와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를 먹으면서 프론트 케이스에서 엔진 오일이 새어나오는 것과 조수석 창문이 유난히 늦게 올라가는 고질병이 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차체를 늘려 더욱 넉넉한 적재 공간을 마련한 외건형 모델 i30 CW를 출시했습니다. 해치백 i30가 실용적이긴 했지만 많은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뒷좌석을 접어야만 했다면 이 i30 CW는 뒷좌석을 접지 않아도 웬만한 SUV 부럽지 않은 짐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포지션으로는 오래전 사라진 아반떼 투어링이나 판매 부진으로 단종된 소형 MPV 라비타의 뒤를 잇는 모델이기도 했죠. 외형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전면부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를 보고 알아채긴 쉽지 않았고 길어진 측면과 좀 더 수직에 가까운 후면을 봐야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세로로 길쭉한 리어램프 디자인도 해치백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질감이 크지 않았죠. 이 밖에 지붕에 루프렉을 달아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가지치기 모델을 만들 때 후륜 이후에 차체만 늘리는 게 대부분인데 비해 i30 CW는 휠 베이스까지 늘려 기본형 i30와 비교해 겉보기에 어색함이 적었고 뒷좌석 공간도 더 넓었죠.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이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써보세요. 기본형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80만원 선으로 격차가 크진 않았지만 늘어난 무게로 인해 해치백에서는 무난했던 힘과 연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보기 드문 준중형 외건이었기 때문에 레저 수요가 높아진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내놓으면 팔리는 차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디젤과 2.0L 모델의 인기가 높죠. 유럽형 모델이었지만 엘란트라 투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이 CW 모델만 북미 시장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데 아반떼 HD와 마찬가지로 블랙 베젤 헤드램프, 16인치 휠을 어둡게 도색한 것 외에는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었고 실내 역시 순간 연비, 평균 연비 기능이 추가된 계기판과 하이패스 룸미러를 제외하면 달라진 부분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반떼는 DMB 내비게이션까지 넣어주더니 i30는 수출형엔 버젓이 넣던 블루투스 오디오를 끝까지 넣지 않아 편의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죠. 나중에야 TX 내비게이션이라는 액세서리 내비게이션을 추가하긴 했는데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도 최상위 트림에만 제공됐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기본 적용됐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 선택 가능하게 한 것은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주력인 1.6L 엔진을 개선해 출력과 연비를 끌어올린 것도 장점이었죠. 아무리 해도 이 연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이후 2011년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개선형 U2 디젤 엔진을 탑재한 연식 변경 모델을 또 한 번 내놨습니다. DPF가 들어가 구형 디젤차들이 부담했던 환경 개선 부담금이 면제됐고 출력과 연비 모두 개선돼 평가가 상당히 좋았죠.
소소한 결함이 모두 잡힌 끝물 차량인데다가 좋은 평가를 받는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어 지금도 중고 시장에서 이 디젤 모델을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1세대 i30는 해치백 불모지였던 국내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적절한 차급과 적절한 만듦새, 적절한 가격,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출시 이듬해인 2008년 국내에만 무려 3만 대가 넘게 판매되며 좋은 성적을 거뒀죠.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임수정을 모델로 중독성 있는 CM송을 더해 만든 산뜻한 분위기의 광고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한몫했고, 아반떼의 붕어 같은 디자인과 보수적인 이미지에 거부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 고객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i30 하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젊은 커리어 우먼을 상징하는 차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전에도 해치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기아차에서는 유럽 전략차종인 시드를 들여오는 대신 세라토의 가지치기 모델인 세라토 유로를 내놨고, GM대우에서는 단아한 디자인의 테라스 해치백 라세티 5도어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세라토는 세단을 억지로 기어 만든 듯 어색한 모양새 때문에 라세티는 오래된 차라 힘을 못 쓰고 있었죠. 이 밖에도 역사 깊은 프라이드 해치백과 현대 클릭, GM대우 칼로스 같은 소형 해치백이 있었고, 이들 역시 꽤 괜찮은 모델이었지만 경차와 별 차이 없는 값싸고 저렴한 차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같은 차급의 세단 모델보다 판매량이 훨씬 저조해 대부분의 물량은 유럽 같은 해외 시장 몫이었어요. 그래서 i30의 성공은 해치백이라는 장르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한 것에도 그 의미가 있는 차였습니다. 덕분에 다른 국산 해치백의 판매량이 동반 상승한 것은 물론 폭스바겐 골프나 푸조 307, 벤츠 마이비 같은 수입 해치백이 덩달아 인기를 끌기도 했죠. i30의 존재 목적이었던 유럽 시장 공략도 성공적이었습니다. 2007년 출시 첫 해 22,000여 대를 시작으로 이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1년에는 무려 11만 대의 성과를 기록했어요. 처음 진출하는 차급이었음에도 가격 대비 높은 완성도로 자동차 전문 매체와 현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치 외국 업체가 내놓은 김치가 꽤 맛이 좋아서 잘 팔리는 느낌이었을까요? 유럽 내 현대차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이후 출시된 i10과 i20, i40, 신형 투싼 등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i30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08년 이후 현대차의 유럽 내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작은 해치백이었지만 회사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질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1세대의) 성공을 등에 업고 등장한 신형 i30는 2011년 출시됐습니다. 외관은 당시 현대차의 패밀리룩으로 자리잡은 헥사고날 그릴을 적용해 이전 모델보다는 형제차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죠. 전면부는 언뜻 보면 아반떼와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범퍼의 형상을 좀 더 날카롭게 수정해 젊은 감각을 더했고, 유럽에서는 의무였던 주간주행 등을 내수형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i30만의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측면은 사선으로 치켜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벨트 라인을 유지했고, 바퀴를 따라 불룩하게 솟은 팬더 라인, 거의 세단 수준으로 눕힌 후면 유리와 순정 스포일러로 한층 더 역동적인 모습이었는데, 후면은 전작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세로형 리어 램프를 가로 형태로 수정해 오히려 이미지가 좀 더 차분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i30의 거대한 리어램프에 대해 전면부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부담스럽다 등 호불호 섞인 반응이 꽤 나왔기 때문에 이 달라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평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1세대의 그 뒷모습은 M1 2차가 이어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러피언 해치백이라는 기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던 현대차의 방향에 발맞춰 훨씬 스포티하게 디자인됐습니다. 거대한 그릴과 탱탱하게 당겨진 라인들은 과격해 보이기까지 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여성들이 선호했던 전작과는 달리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죠. 1호차 모델로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급부상한 배우 송중기를 선정한 것 또한 2세대 i30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LED 테일램프, 지붕을 한가득 차지한 파노라마 선루프, 팝업식 후방 카메라 등 차급 이상의 고급 장비를 채용하면서 동급 세단들과 결을 달리한다는 느낌을 줬고, 여전히 인기를 끌던 수입 해치백에 뒤지지 않는 외관을 완성했죠. 실내 역시 동세대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세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꾸며졌습니다.
전작처럼 블랙 원톤에 알루미늄 느낌의 포인트를 추가해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했고, 보편적인 베이지나 브라운 대신 푸른색의 가죽 내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은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여전히 좁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요. 새로운 2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가운데 컬러 LCD 정보창을 더해 화려한 모습이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7인치 DMB 내비게이션 등 아반떼에서 먼저 선보였던 최신 편의 사양이 빠짐없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뒷좌석 에어벤트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같은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 장비가 적용된 것은 i30만의 돋보이는 구성이었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것 하나만으로 동급 준중형 세단 대신 이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거대한 선루프는 작은 차체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뒷좌석 승객에게 어마어마한 개방감을 선사했죠. 현대차의 장기인 공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작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차급에 걸맞는 쾌적한 거주성과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제공했죠. 다만 젊은 부부의 패밀리카로 많이 활용되는 차량임에도 뒷좌석 열선 시트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후석 에어벤트가 경우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었지만요. 아반떼는 열선이 없고 에어벤트가 없더니 여긴 또 에어벤트가 있고 열선이 없는.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과 디젤의 6단 수동 및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특히 주력인 가솔린 모델은 GDI 기술을 적용해 출력과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높아진 스펙에 비하면 파워풀하진 않았지만 전작의 MPI 엔진, 4단 자동 변속기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디젤 모델의 시원한 토크감과 연비도 여전했죠. 전작이 기존의 국산 준중형 차와 다른 유럽 스타일의 매끄러운 주행 성능으로 호평받았던 만큼 2세대 i30 역시 이름값은 하는 탄탄한 하체와 준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운전자나 주행 환경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감각을 가볍게 혹은 묵직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행 편의성을 높인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다만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종전의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일체형 토션빔 엑셀로 변경한 것은 자충수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토션빔 서스펜션 역시 잘 닦인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의 일상 환경에서는 큰 불편이 없고, 이 같은 소형 차급에서 두루 쓰이는 방식이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원가 절감을 위한 다운그레이드라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노면이 고르지 않은 코너에서 후륜이 접지력을 살짝 잃거나 과속 방지턱에서 불쾌한 뒷좌석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 토션빔 서스펜션의 한계에서 오는 단점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2세대 i30는 화려해진 겉모습만큼이나 많은 부분에서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본형에도 스마트키와 운전석 무릎 에어백,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 같은 각종 고급 사양을 잔뜩 넣어 상품성이 대폭 상승했고, 가격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저렴한 유니크 트림의 가격이 1,845만원부터 아반떼 MD의 가장 저렴한 모델과 무려 300만원이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양으로 채우면 가격차가 좀 더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형 모델이 아반떼의 최상위 트림 프리미어와 맞먹는 가격이었고, 수동 변속기조차 디젤 깡통에만 한정하는 등 1세대 모델에 비하면 가격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죠. 또 당시만 해도 준중형 차는 대부분 2천만원 미만으로 출고하는 게 국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사양으로 채웠어도 2천만원이 넘는 가격표는 정서상 환영받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이슈로 판매량이 서서히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판매 모델에는 후륜 멀티링크가 탑재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수 차별 논란으로 번졌고 판매량에 꽤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신형 i30는 출시 초 화제만 됐을 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차 효과가 절정에 달하는 출시 1년차 국내 누적 판매량은 1만 5천여 대로 전작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캐치프레이즈로 아이디어를 강조했는데 다 어디선가 본 아이디어였고, 어느 것 하나 임팩트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1세대와 3세대는 딱 떠오르는 광고 속 이미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2세대만큼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고민에 빠진 현대차는 2012년 앞서 출시된 스포츠 해치백 벨로스터를 시작으로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해 만든 서브 브랜드 PYL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이 i30를 포함시켰습니다. 본래 PYL은 프리미엄 유스랩, 개성을 뽐내는 젊고 역동적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였는데, 투스카니의 포지션을 이어받은 벨로스터가 실구매층과 동떨어진 프리미엄 전략과 한정판 마케팅으로 처참하게 망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PYL 같은 게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친김에 브랜드를 재정비하기로 결정, PYL에 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i30와 i40를 더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릴과 사이드미러, 스포일러의 색상을 다양하게 칠한 전용 트림과 애프터마켓과 협업한 드레스업 패키지를 더해 개성을 강조할 수 있게 했죠. 하나같이 차만 놓고 보면 괜찮은 모델이었지만 가격이 안 괜찮아서 안 팔리는 모델들을 묶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PYL 브랜드는 팔리지 않는 양산차 라인업이라는 뼈아픈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2013년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장비를 추가하고 닥터들의 비츠 오디오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소소한 상품성 개선을 했고, 2014년에는 아반떼 쿠페와 i40S인 2.0L 누 GDI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B스펙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수출형에 쓰이던 그릴을 적용해 남다른 느낌을 줬고, 이름에서 짐작되듯 패들 시프트, 스포츠 서스펜션 등 주행 성능을 보강해 훨씬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죠. 나중에는 주류 시장은 포기했는지 6단 자동 변속기를 7단 DCT로 대체하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1.0L 디젤 모델과 2.0L 가솔린 모델만 남겨놓으면서 소수의 마니아들만 찾는 차량으로 전락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블루링크가 추가되고, 그릴과 휠 디자인을 소폭 수정해 한결 깔끔한 인상이 되는 등 조용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경쟁차도 사정은 비슷했는데요. 기아에서는 포르테 해치백에 이어 2013년 K3의 해치백 모델 K3 유로를 출시했고, GM 대우를 버리고 한국 GM으로 거듭난 쉐보레에서는 크루즈 해치백 크루즈 5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고, 두 모델 모두 i30는 양반으로 보일 만큼 엄청난 희소성을 자랑하고 있죠. 해외 전략 모델이 대부분 그러하듯 다행히 유럽 시장에서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개선된 주행 감각과 편의 장비, 특히 달라진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전통 강자들에 비하면 낮은 판매량이었지만 한 해 평균 9만 대가량 판매되면서 세그먼트 안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뽐내는 차로 안착했습니다. 함께 세대 교체를 거친 기아 시드도 비슷한 판매량으로 늘 상위권에 머물렀죠. 주력 시장인 만큼 다양한 파생 모델을 준비해 선택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전작은 외건형 모델만 준비했지만 2세대는 외건은 물론 3도어 모델까지 선보였고 1.6L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도어 모델은 현대차의 본격 고성능 디비전 N의 프로토타입으로도 만들어졌고,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열리는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완주하는 활약을 펼쳐 N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미 시장에는 엘란트라 GT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해치백만 판매했습니다. 엘란트라 세단, 즉 아반떼와 판매량이 합쳐져서 집계됐기 때문에 얼마나 팔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진 못했고, 내수형과 동일한 후륜 토션빔을 사용했습니다. 여담으로 201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2세대 i30를 선보일 당시 폭스바겐의 마틴 빈터콘 회장이 i30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수행 임원에게 화를 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내용인즉슨 스티어링 휠의 각도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픽 장치를 고정할 때 폭스바겐이나 다른 유럽차는 뚝뚝 소리가 나는데 i30는 아무 소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빈터콘 회장은 우리도 못하고 BMW도 못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며 옆에 있던 임원에게 짜증 섞인 질문을 했고, 임원은 코스트 때문이라며 얼버무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죠. 동영상이 공개되자 i30의 상품성이 돋보이는 것 외에도 경쟁사 모델에서 자사의 모델과 작은 디테일의 차이를 찾아 지적하는 폭스바겐 회장의 모습이 멋져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보기 드문 장면이라 화제가 되긴 했지만 실제 경영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 실무진들은 모터쇼 같은 공개적인 행사 외에도 경쟁차를 직접 구매해 부품 하나하나 살펴보는 작업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구경 나온 아저씨, 아줌마들로 보여서 그렇죠. (2016년) 등장한 3세대 i30는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경쾌한 운전이 가능한 해치백이라는 뜻의 핫 해치라는 슬로건을 당당하게 내걸었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캐스케이딩 그릴을 중심으로 전개된 앞모습은 존재감은 있지만 한편으론 우악스러워 보이기도 했던 이전 헥사고날 그릴에 비해 좀 더 정돈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6세대로 거듭난 아반떼 AD와 마찬가지로 헤드램프와 그릴을 낮게 배치했고 당시에도 차급에 비해 고급 장비였던 풀 LED 헤드램프와 방향지시 등을 겸하는 LED 주간주행 등을 송곳니를 연상시키듯 세로로 배치해 마치 이빨을 드러낸 작은 맹수를 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론 맹수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는 푸조의 펠립 룩을 연상시키기도 했어요. 측면은 역대 i30 중 가장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갔던 캐릭터 라인은 완만해졌지만 대신 앞뒤로 팽팽하게 잡아당긴 듯 철판은 긴장을 줬고 거대한 알루미늄 휠과 두껍게 처리한 C필러로 보다 견고한 느낌을 줬습니다. 앞서 출시된 신형 투싼을 압축해놓은 느낌의 후면부는 전면부를 이어받아 가로선이 강조되는 낮고 넓은 인상이었는데 1.6L 터보 모델에 한해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보통은 범퍼 하단에 들어가는 반사판을 높게 올려놓은 건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난 현대차 라인업에 발맞춰 이전에 화려함이 돋보였던 디자인에서 벗어나 좀 더 차분하면서도 견고한 인상으로 거듭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현대 로고만 가려놓으면 수입차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고급스러웠죠. 다만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작보다 차가 좀 작아 보였는데 정작 차체 사이즈는 역대 i30 중 가장 길고 넓었습니다. 실내 역시 최신 현대차의 디자인 큐를 따라 가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꾸며졌습니다. 아반떼와 형제차라는 것이 곳곳에 드러났던 전작들과 달리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가로로 길게 배치된 송풍구, 스티어링 휠 디자인 등을 달리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선보였죠. 특히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은 대시보드 높이를 낮추는 효과를 줘서 시트 포지션을 낮게 설정해도 시원한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1.6L 터보 모델은 곳곳에 붉은 포인트를 더하고 세미 버킷 시트와 안전벨트의 색까지 차별화해 고성능차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또 후측방 경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JBL 프리미엄 사운드를 추가해 최신 트렌드에 걸맞게 보강했습니다. 이후 스마트 센스로 명명된 최신 첨단 안전사양 패키지를 옵션으로 추가하면서 자동 긴급제동, 오토 하이빔, 슈퍼비전 클러스터, 아반떼에도 없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된 것은 분명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음 차 살 때 이거 없는 차 안 타시죠? 유럽차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고급 사양이 적용됐고 사이즈만 작을 뿐 여러모로 아반떼보다 좀 더 고급화된 모델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소재나 만듦새는 물론 당시 그랜저에도 없던 전자석 프로토인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덕에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크루즈 컨트롤만 봐도요. 다만 공간까지 우월하진 않았습니다. 앞좌석은 무난한 공간을 제공했지만 변함없는 휠베이스와 낮아진 전고로 뒷좌석 공간은 전작보다 좁아졌죠. 뒷좌석 열선이 없는 것도 변함없었습니다. 아반떼나 전작에서 왠지 모를 헐거움이 느껴졌다면 신형 i30는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기본기를 부르짖던 당시 현대차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주행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파워트레인은 1.4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1.6L 디젤, 아반떼 스포츠에 상응하는 1.6L 가솔린 직분사 터보 3가지로 출시됐고 모두 7단 DCT를 맞물려 일반적인 아반떼와는 차별화된 주행 감각을 제공했죠. 전작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후륜 토션빔을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교체한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핫해치라는 슬로건이 허언이 아닐 만큼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더라도 주행이 경쾌했고 DCT는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선해 그 어색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조작하는 것과 같다며 혹평일색이었던 MDPS도 그 조향감이 훨씬 세련돼졌죠.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차가 코너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동선의 제어 장치를 기본 적용한 것도 좋았어요. 1.6L 터보 모델은 스포츠라는 트림명에 걸맞게 아반떼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운전 재미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었는데 200마력을 웃도는 출력으로 핫해치에 걸맞긴 했지만 민첩한 코너링에 초점이 맞춰진 고성능 서스펜션은 너무 딱딱해서 자잘한 요철이 널려있는 일상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1.6 터보의 스포츠 서스펜션을 보다 부드러운 일반형 1.4 모델의 것으로 바꿔다는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오너들도 꽤 있었죠. 확실히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유럽 경쟁차와 비교해도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에는 우스개로 통하던 조선 골프가 진짜 골프와 견줄 수 있는 차라는 의미에 가까워졌어요.
다만 보증기간 안에 한 번은 센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젝터 문제 같은 감마 터보 엔진이 공유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고, 괜찮아지긴 했다지만 건식 7단 DCT 미션의 특유의 꿀렁임과 내구성 문제는 여전한 고민으로 남아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길거리에 안 보일까? 네, 이번에도 마케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TV 광고는 강렬한 전주와 함께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곧장 선정성, 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치를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우리나라 한정으로 어감이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특히 이 장면들이 문제였는데 i30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후륜구동 못지않은 과감한 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에 수많은 자동차 마니아들과 전문 매체들이 의문을 품게 이런 걸 됐죠. 손에 본 적이 있나? 결국 현대차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립을 상실해 드리프트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이걸 직접 보여주겠다며 자동차 전문 매체와 블로거를 초청해 시연했는데, 뒤늦게 아이유와 유인나가 달라송을 흥얼거리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지만 수습되지 않았어요. 또 크기는 작아도 고급감은 아반떼보다 확실히 위급이었지만 가격도 확실히 위급이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러 고급 사양을 기본 탑재하긴 했지만 기본형 가격이 2천만원을 뛰어넘어 아반떼와 비교하면 가격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졌고, 1.6 터보 모델의 풀옵션 가격은 무려 3천만원을 돌파해 소나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격을 선보였죠. 프리미엄을 내세운 만큼 아반떼보다는 유럽에서 경쟁하는 수입 해치백과 비교해주길 원한 것 같은 가격 전략이었고, 실제로 그들과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었지만 폭스바겐 골프 앞에는 이게 붙어있다는 게 크다는 걸 간과한 모양새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형 SUV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은 더 멀어져만 갔고, 결국 부진한 수준을 넘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2020년 국내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했죠.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다행히 준수한 판매량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외건을 비롯해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3도어 모델을 빼고 새로운 패스트백 모델을 추가해 선택지를 늘리는 한편, 이 모델을 출시해 전통 강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죠. 2017년 3세대 i30를 베이스로 N의 로고를 단 첫 번째 양산형 모델 i30 N이 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해치와 경쟁했다면 이제는 폭스바겐 골프 GTI, 세아트 레온 쿠프라 등 진정한 유럽 핫 해치에 도전했어요. 확실히 이분이 오고 나서 뭔가 많이 달라졌죠. 2.0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레브 매칭 기능을 곁들인 6단 수동 변속기가 i30의 꽉 찬 기본기와 시너지를 일으켜 일반적인 모델과는 결이 다른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해치백 i30가 베이스였기 때문에 온전한 뒷좌석과 실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주말에는 폭발적인 출력을 즐길 수 있는 차였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만큼 유럽 소비자들과 전문 매체 역시 결국 그들이 해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N의 로고를 단 첫 번째 양산차로서 현대 고성능 브랜드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패스트백 N 모델을 선보였고,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습식 8단 DCT를 탑재해 주행 편의성을 높인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죠. 다만 이 차는 전량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된 두 번째 N, 벨로스터 N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i30는 기존 1.6 터보를 좀 더 비싸게 스포티하게 꾸민 N라인을 선보여 약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다행히 벨로스터 N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지금까지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i3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러피안 해치백을 표방하며 수입차 못지않은 뛰어난 상품성과 신선한 스타일로 부장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지만,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마케팅이 결국 실패해 국내에선 쓸쓸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1세대 모델을 소유하고 있고 3세대 모델에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만큼 유난히 단종이 아쉽게 느껴지는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세단 1세기던 우리나라 도로 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타겟이었던 유럽 시장에서는 목표에 제대로 적중해 유럽 시장 진출 13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 현대차의 대표 모델 중 하나로서 여전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 유럽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면서 폭스바겐 그룹, 스텔란티스에 이어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i30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해치백 무덤에 피어난 꽃 i30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도 새로운 i30, 아니 현대 로고를 단 새로운 해치백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